자,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어제 첫 번째 ETV 토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주환 변호사가요. 잠시 후에 좀 늦게라도 오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첫 토론에 간략하게 먼저 변호사님 총평을 좀 해주시죠. 먼저. 그 후보들이 자제를 하려고 선관위에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다만 다소의 이제 설전 비슷한 모양새는 이제 연출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방송 컨셉 자체가 그 설전을 확장시키는데 약간의 이제 진화제 역할을 좀 했어요. 예를 들면 그 무풀보다 악풀이라는 코너 같은 경우에는 심한 이제 질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약간 당황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렇게 심한 질문을 받다 보니까 후보자들끼리 공방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 끊기는 그렇죠. 다소간의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지금 총평에서 하진 않으셨는데 자, 이제부터 토론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당권 주자들 전당대회 최대 이슈로 부상한 이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이걸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사적을 떠나서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다? 이건 매우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나. 5개의 문자를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절절해요. 100번, 1000번, 10,000번 사과하고 싶습니다. 정치 이전에, 당무 이전에 어떤 인간의 감수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사님께서 사과의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자체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초유의 사퇴 요구까지 이어졌던 것이고요. 자, 어제 토론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요. 집중적으로 문자 논란으로 공세를 펼쳤죠. 원희룡 후보는 상대적으로 이 토론회에서는 언급을 좀 아끼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김 여사 문자 논란이 야당 전당대회 블랙홀이 되어버린 상황인데 화면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토론회 보면서. 그러니까 이 문자 논란이 단순히 이제 문자 논란으로 매듭지어지는가 했더니 이게 사실은 이제 총선 책임론까지 이어졌던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수평적 당정 관계가 이제 한동훈 후보는 이게 수단이지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이제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관련돼서도 수평적 당정 관계가 과연 이게 효율적이냐와 관련된 문제까지 나아간 거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대통령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상당히 거절당했다는 주장인데, 그렇죠. 그건 관철시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평적 당정 관계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어떤 당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건데, 사실은 이제 수평적 당정 관계를 통해서 대통령과 각을 세웠는데 결국은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비판도 맥락상 제기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당시에 사과를 이제 수차례 요구를 했고 나머지 분들은 사과를 요구했다는 명징한 증거가 안 보이고 물론 나경원 의원은 방송에서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보기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건 본인이고 또 드러나지 않고 이거 밝힐 수 없지만 대통령실 등을 향해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상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상당히 힘에 붙였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신 거고 그런 와중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봤을 때 야 이거는 사과의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본인은 판단했다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 문해만 보면 문헌상만 보면 사과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당사자가 사과한다는 것인데 왜 당사자한테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의사가 확인했다 그러면 총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네 분 다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키면 한동훈 후보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세 분의 공격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격 포인트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아까 말씀해줬잖아요. 관철을 시키지 못한 것은 비대위원장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럼 이거는 글쎄요 해석 정무적으로 감각이 문제가 있었던 건지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책임은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있는 겁니까? 저는 최선의 정도나 범위의 문제라고 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냐.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최선이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충분했는지 아니면 불충분했는지에 대한 이제 평가가 다른 거죠. 새 후보는 많이 불충분했다. 예. 한동훈 후보는 어쩔 수 없다. 왜냐 이게 사과를 이끌어내면 총선에 도움된다는 건 나도 알지만 네네. 나도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은 이끌어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은 있지만 네네. 나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기는 좀 억울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사과 5개의 문자를 받고도 이제 되묻거나 네네. 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거를 안건을 올려서 논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직 의구심이 남아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제 사과 의지에 대해서 당권 주자들의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지만 김 여사가 했었다면 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거다. 이런 데는 4명 모두 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OX 퀴즈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다. 벌써 이렇게 빨리 모두가 다 달라졌다라고 답을 해주시네요. 제가 사과 요구를 하고 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던 점을 제가 상기시켜드립니다. 국민에게 지는 것, 그게 우리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다가가는 바로 그 전환점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김건희 여사는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타이밍이 있는 것인데 그때 사과 한 말씀 있었으면 저희가 정말 많이 이기지 않았을까. 자, 4후보 모두 김 여사가 그때 사과했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거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유는 어디서 있다고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이런 명품백 논란은 이미 총선 전부터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야권에서는 사과를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예. 해명을 요구했었거든요. 네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다음에 수술을 한 것이 사과할 일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 뭐 2월 7일 날 대통령께서 4월 7일 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하셨지만은 예. 본인의 사과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고 그다음에 네. 총선 때 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가진 것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뭐 이것이 국가 기록물이니 아니면 뭐 다른 뭐 이것은 그냥 최재형 목사의 조작 기획이니 이런 오히려 부수적인 논란만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랬던 것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어떤 진실한 사과가 우선됐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시 총선으로 돌아간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모두 다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글쎄 똑같은 결과가 이랬을 것이라고 하지만 누구 잘못이냐에 대해서는 좀 방점이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이게 보니까 나머지 3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과를 하겠다는 사람의 문자를 한동훈 후보가 그거를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사람의 책임이다. 뭐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네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나는 요구를 많이 했는데 사과를 안 한 사람의 잘못 아니냐, 안 한 사람 측,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의 잘못 아니냐, 네. 그거 좀 아쉽다 이런 취지의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자, 어제 토론에서 이제 그동안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집중 공세를 해오던 원희룡 후보는요. 상대적으로 공격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역공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것도 영상으로 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님, 어떤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공천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후보님? 언급을 일단은 중단하겠습니다. 아니 후보님, 중단하실 게 아니라 먼저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중단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죠. 아니요, 할 말 있으시면 여기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에 대해서 하신 그 비방 유지하십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짧게 보여드렸습니다만 보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가족 공천 개입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라 이렇게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한테 물어본 겁니다. 원희룡 후보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면서 말을 아꼈어요. 어떻게 보면 달라진 원희룡 후보의 모습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저기에 답을 못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원희룡 캠프에 지적되고 있던 부분이 아니 왜 네거티브만 하느냐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한 말꼬리 잡기식의 어떤 그 뭐 비방전이라든지 예. 이런 것만 지속되지 않았느냐 어떤 당의 미래를 놓고 당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이 예. 어떤 비방전만 조금 일관됐던 것은 사실인데 네.
그런 점에서 오히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토론회 전까지는 이게 한껏 그렇게 의혹만 부풀리고 나서 이게 또 토론회 당일날에는 또 자기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미 언론 보도로 많이 의혹은 불거졌고 거기에 예. 대한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이미지적으로는 한동훈 후보 측에 상당히 좀 손실이 간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뭐 원희룡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계속 남은 기간 동안 지금처럼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바뀐 태도로 가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의혹만 이렇게 제기를 해놓고 그냥 더 이상 얘기를 언급을 안 하시는 것은 글쎄요. 이게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이게 나중에 나중에 예를 들어 대선전에서 예. 지금 저는 어저께 토론회를 보면서 국민의힘에 어찌 보면 대선 전초전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대선 경선 후보 네. 전초전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네. 이것이 이번에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문제인가 예. 이게 다시 한번 불거질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원희룡 캠프 쪽에서 남은 기간 뭐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원희룡 후보 측이 약간의 전략을 보탠 것 같아요. 이게 보탰다. TV 토론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80대 20이라는 그 전대 룰에 따라서 80%에 대한 공방을 계속 해왔다. 예. 뭐 문자 공방이 책임 공방이 그러다가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20%를 공략하는 거죠. 과반을 저지하기 위해서 20%를 공략하려고 그러면 물가 문제를 어제 끌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 문제 이런 국민적 이슈를 좀 다뤄줌으로써 20%에 대한 어필 전략을 새로 추가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그 공천 문제와 관련돼서는 원희룡 후보가 글쎄요 뭐 어떤 객관적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예. 어제는 한동훈 후보의 문제 제기는 맞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내놔라.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원희룡 후보 측 입장에서 보면 근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천 문제가 상당히 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와의 개인적인 전대에서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고 이 공천이란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더 건드리거나 더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공멸의 길로 이르는 길 아닌가라고 해서 아마 그런 인식도 저변에 깔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슈의 전환과 공천의 민감한 사안 때문에 어제 말을 멈췄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당권 주자들 이제 총선 패배 책임을 놓고도요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도 이것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왜 지원 유세는 안 하셨습니까? 거예요. 제가 지원 유세 전국에 다닐 때 왜 세 분은 지원 유세 안 하셨습니까? 정말 좀 책임을 뒤집어 씌우시네요. 저한테 8% 공동선대위원장을 이기지 제안하셨을 이겼으니까 때 갈 걸 그게 아니, 위로하는 말씀이라고요? 제안하셨을 때 제가 한 얘기는 뭐였습니까? 저는 저희 지역을 지키는 것만 해도 너무 어렵다. 지금 제가 도울 수 분명히 있지 안 한다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왜 전국 지원 유세를 안 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못했죠. 저는 이재명 후보를 꺾으러 간 사람인데 이미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어가지고요. 잠을 거의 3-4시간밖에 안 자면서 정말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거는 물어보고 싶어요. 책임을 나눠 갖겠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에요. 책임지는 분이 이런 말씀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한동훈 후보가요 총선 당시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이 세 후보가 지원 유세를 전국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책임을 물은 거예요. 다른 후보들은 더 사정도 바빴겠죠. 당시 비대위원장을 하던 한 후보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저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부분은 좀 한동훈 후보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총선의 패배의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했거든요. 네. 당시에 어떤 뭐지 보면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다른 세 분의 어떤 그 지원 유세가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을 안 한 게 아니라 예. 못 하신 거예요. 남은 세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분이 뭐 선대위원장을 선임을 했을 때도 말이 많았었습니다. 당시에도. 아니 이분들의 지역구가 거의 경합 지역 또는 열세 지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도저히 밖으로 그 지역구로 벗어나서 다른 지역구를 가서 유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겼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이 부분은 저는 뭐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어떤 패배의 책임을 이분들과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 한 후보에게 뭐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는 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선거가 정말 그 방금 언급한 그 세 후보가 있었던 지역구들이 굉장히 박빙이었기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지원 요새 나오기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총선에서 이제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든 집권 여당이 당 쇄신 방안이나 비전에 대한 논의보다 이제 서로 지금 보셨습니다. 저렇게 책임을 떠넘긴 듯 급급하다 이런 쓴소리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누구를 이해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일단 여당의 그 당대표 선거기 때문에 먼저 큰 쇄신책을 이제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서 찾은 거죠. 이걸 통해서 쇄신하겠다라는 거고 예. 나머지 후보들은 그런 쇄신책은 사실 여당의 앞으로의 대야 투쟁에서 불리하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이 가장 큰 프레임입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 쇄신하느냐 아니면 점진적 쇄신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정책적 쇄신은 사실은 당내에 여러 가지 그 출마 선언문에 다들 있어요. 한동훈 후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당협위원장의 뭐 지구당 부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못 받는 거죠. 현재 워낙 그 큰 대립 구도가 있다 보니까. 그러나 근데 TV 토론 과정에서 또는 저번에 제주 연설에서 보셨지만 거기서 이제 몇 가지 공약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순회 유세 현장이나 아니면 TV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은 나올 거고요. 네. 다만 그 정책들이 조명을 못 받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제 5번 정도인가요?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토론회가 글쎄 이제 당원들에게 관리 당원들에게 지지를 하는데 변화가 있는지 이게 좀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토론회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은 지면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예. 그것들은 후보들의 표정이나 이런 동작, 순간의 당황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에서 보면은 예. 저게 모든 게 다 합쳐져 가지고 저 사람이 저게 자신감 있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본인도 사실은 나 틀렸는데 그냥 주장하는 거라고 보여질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본인들이 직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상당히 토론이 이 판세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아마 후보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임하는 것 같고요. 예. 저는 토론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소간의 이제 변화나 또는 더 벌어지거나 더 좁혀지거나 역전되거나 여러 가지 변화의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설 변호사 밖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국힘에서 좀 난타전이라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네, 네. 뭐 토론을 하면 더 하겠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들은. 저는 토론회가 오히려 후보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봤지만은 이 토론회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예. TV조선에서 주최했던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 둘 간의 문자 논쟁으로 이 어찌 보면 전당대회 판세가 이 문자 진위에 대한 예. 어떤 문자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었는데 예. 오히려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후보 외에 뭐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이 TV 토론이 오히려 더 본인들한테는 더 플러스.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얘기, 언급을 워딩을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뭐 저는 어제 참 TV 토론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밌게 흥미롭게 봤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토론회에서 어제 보여주지 못한 TV 토론회에서의 어떤 그 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을 한번 지켜보고 아마 지지율의 추이를 지켜보면 아마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제의 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재표결을 국민의힘 전대 이후에 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상황과 관련해서는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대 이후에 하든지 간에 이탈표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특검의 경우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행간에 예. 이게 이제 공수처 수사 결과나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 어차피 명분을 잃을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네. 그리고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 결국은 어찌됐든 만약에 외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지시가 부당하다는 거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정당한 업무상 지시가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외압이나 뭐 직권남용 이런 것들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립할 수 없는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없는 그 죄명을 갖고 특검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마 한동훈 그 후보자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을 지지하는 분들도 이건 안 되겠다. 이게 특검은 이제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겠다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대 이후든 이전이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이탈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전대 이후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시점을 생각하는 걸 보면 국민의힘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 있지 않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 표결에서 김재섭 의원의 어떤 표결의 결과가 어떤 이탈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한동훈 후보의 네.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한 내용이 예. 지금 상당히 저는 이
방점을 찍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김재수 의원도 찬성해서 반대표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상에 조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특검 추천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부분 좀 완성된 조금 더 완성된 법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제2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특검법을 여야가 협의를 해가지고 발의를 해서 더 이상 대통령의 이재명 특검법과 관련한 어떤 대통령의 거부권이 더 이상 행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게 진실규명을 위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뭐 한동훈 안을 받아들이든지 다시 한번 해서 요청하나.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봤을 때도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마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수정안에 대해서는 많지 않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가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증인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 모녀도 포함이 돼 있죠.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야 입장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국기문란 사안이고 대통령의 자격과 자질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므로 이번 법사위에서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하고 일반 국민께서 이 청원을 하셨기 때문에 청원 내용에 보면 법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조인도 많이 계신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까? 결혼 전에 이게 되지 않고요.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표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정청래 위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집권 남용하는 거예요? 앉으세요. 앉으시면 계속 서 있어요. 자, 국민청원에 따른 법사위 청문회 개최, 이거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여당에서는 국회법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 탄핵 사유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설 변호사께서는 저 법사위에서 벌어진 어제 저희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좀 법상으로는 이게 탄핵 사유, 그러니까 이 청원을 할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한 좀 논의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이 뭐 지금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법이나 청원법에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근데 절차적으로 뭐 국회 내에서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것을 청문회 국회에서 어떤 청원에 대한 청문회로서 이것 탄핵에 대한 것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사안을 어떤 자그마한 절차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 좀 여야가 합의가 돼서 청문회가 실시가 돼야지 이 부분이 조금 더 국민적 호응을 얻을까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초기에는 아무래도 지지자들의 어떤 뜻에 따라서 조금 강행 드라이브를 좀 거는 면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탄핵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청원이라는 건요, 청원 내용이 청원 자체가 안건이 아니에요. 청원 내용에 이걸 탄핵해달라라는 게 안건이고, 예를 들면 그럼 탄핵 발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입법 청원이면 입법을 하는 그게 안건이 되는 거죠. 징계 청원이면 징계 자체가 안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안건 심사 과정이 있지 않은 겁니다. 이 청원 심사는 청원법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청원법에 따르면 청문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건이 성립돼야지만 청문회가 가능한 겁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따라 청문회 개최가 불법적인 거고요. 저 뭐 증인 신청, 증인 채택 이거 다 불법입니다.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청원법에 따르면 이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죠. 참고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그다음 이해관계인 출석 요청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에 다 청원 심사 소위가 있거든요. 거기서 심사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처리만 하면 돼요. 저걸 법사위에서 의결한다, 청문회한다 다 불법이고요. 본회의 상정도 못 하는 겁니다. 저거는. 만약에 본인들이 하려고 그러면요, 그 발의를 해야 돼요. 탄핵 발의하고 탄핵 발의 안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 검사처럼.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청원을 갖고 안건 삼아서 청문회 한다? 저는 이거는 완전 불법이라고 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저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안 나올 경우에 처벌될 수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불가능합니다. 거죠. 증인 채택 자체가 불법입니다. 아, 증인 채택 자체가 네, 불법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야당은 이제 불법 청문회라서 이제 김건희 여사 등 증인으로 청문회에 응할 의무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출석하면 국회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지만 그거는 지금 아니라는 입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예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예비한다는 박배서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뭐 청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한번 해보겠다, 청문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고는 있지만은 예. 이건 정치적인 어떤 내심의 어떤 의사가 안에 잠재돼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 계속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으로써 어떤 전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글쎄요. 이게 저도 이게 좀 법상으로는 상당히 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저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행 명령이라는 것도 이제 불출석했었을 때 동행 명령장 발부를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도 지금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 예. 관련해서 여당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김두관 전 의원도 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 목소리는 강한데 당내에서는 이건 어떻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투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예. 전당대 이재명 대표가 77.77%의 득표율을 가졌던 전당대회에서 예. 투표율은 35% 내외였거든요. 예. 아마 저는 이번에 김두관 후보가 나섬으로써 예. 오히려 조금 더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민주당 내에서 일극 체제로 가는 우려에 대한 목소리들이 예. 김두관 후보를 통해서 표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 변호사님, 그 민주당에서의 입법 폭주에 이제 10월에서 1심이 두 개 정도 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땐 9월 6일, 5일 정도에 결심을 하나 하고 9월 6일, 그다음에 예. 9월 30일 날 결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통상 한 달 뒤에 선고를 하기 때문에 예. 늦어도 10월 또 11월 초에는 이제 뭔가 1심 판결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럼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형량이 가볍질 않아요. 이건 네. 아마 실형 구형이 됐고 실형 구형이 될 것 같고 이게 적지 않은 형량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네. 되면 피선권 잃잖아요. 대통령 피선권 잃는 당대표는 사실 당원들의 지지를 끝까지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예.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당에 상당한 피해를 주거든요. 434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다시 또 반환해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그 당대표로서의 위상을 흔들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누군가 또 부상을 하겠죠. 김두관 의원 등이 아마 이제 여기서 지더라도 부상을 해서 아마 민주당은 상당한 혼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